관세 문제 풀자. 자, 5-199페이지. 힘이 안 나나 그런 얘기 해주면 왜 더 숙연해지지? 약속을 해줬잖아. 5번만 딱 보라고. 학교 안 지적했는데. 나는 책이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 다르다니까 장치 줄 수 있어. 자, 2번. 간이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소리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5번이 틀렸거든요. 음식점을 하는 일반 가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이 미달하여 간이가세자로 전환하게 됐대. 그때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 유형 전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 가세를 적용한다.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간이가세로 돌아간다고. 네. 그죠? 네. 근데 통지가 늦어지는 일은 없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혹시 모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4번이 옳거든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가세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법 조문으로 이렇게 명시해버렸어. 환급을 무조건 해주도록. 자, 근데 나머지 틀린 보기 보자. 동그라미 1번. 간이가세자는 공급가액 합계액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한다. 공급 대가가 과표했지. 네. 동그라미 2번에 간이가세자는 예정 부과 기간에 대해서 고지납부나 자진신고 납부 없이 확정신고만 한다. 예정 부과한다 했지. 네. 동그라미 3번에 간이가세자의 세액 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은 환급은 안 된다 했어. 그지? 동그라미 5번에 간이가세자가 매입처에서 세액에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처표도 수령회세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거에 얘는 맞았어. 요게 2021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일어났다고. 부가가치율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무조건 매입 대가, 공급 대가의 0.5% 곱하는 거예요. 됐죠? 네. 됐죠? 오케이. 뭐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중복되는 거 좀 건너뛸게요, 여러분. 네. 저는 그냥 8번 같이 해드릴게요. 자, 틀린 소리를 골라라 이렇게 있죠? 틀린 소리 3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일반 과세자는 그 공급가액의 0.5% 금액을, 간이가세자는 공급 대가의 0.5%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 무슨 가산세야. 안 받았는데. 됐죠? 당나라에서 오신 분들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게 엄청나게 크다고. 상가를 사서 장사한다고 생각해봐. 상가 옆에 16억짜리 샀다고. 1억 6천 매입세 공제 안 된대. 가만히 있겠어? 난리가 나지. 세무사람 소송 붙는다고. 난리 난다고. 아니 여러분들 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누구라고. 그런 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피드백. 자, 말 문제 건너뛰고 여러분들 하시고요. 17번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자, 17번. 소매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 강공평 씨는 얼마나 공평한지 한번 보자고요. 그죠? 요즘에 공정이 화두인데, 그지? 아,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 말고 페어 얘기하는 거야, 페어. 그 공정 말고 프로세스 말고. 예, 이게 요즘에 학생들 공정한 걸 좋아하거든요. 소매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 강공평 씨는 2025년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2026년도에 부가세법에 따라 간이가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될 때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는 거지. 언제부터 바뀌어요? 7월 1일부터 바뀌겠지, 그지? 자, 다음은 2026년도 공급 대가. 그죠? 과란에 막 깨알같이 적혀있네. 와, 매입세의 내역이다. 과란에 보니까 공급 대가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 매출 적용 발행이래. 그리고 매입세액은 모두 정상적으로 세금에서 수취했고, 아래 자료에 기초해서 2026년도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7월 거부터 계산을 해야지.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 과세자일 때라고. 됐나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괜찮아요.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업종별 부가치율 15%로 줬네. 됐죠? 더하고 빼고 그냥 이래 얘기할게요. 네. 그래도 첫 문제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자, 기간에 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 대가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3,300. 납부세 3,300 곱하기 아까 업종별 부가가치 15% 곱하기 10%. 됐죠? 됐죠? 자, 이제 세액공제 빼야 돼. 세액공제. 세액계산서 수치본 세액공제 한번 보자. 세액계산서 수치 한번 옆에 있네. 세액계산서 수치 공급가액 얼마라고 돼 있어요? 600만 원. 매입세액 얼마? 60만 원. 공급 대가 얼마? 660만 원에 0.5%. 됐어요? 이거 칠판 조금만 봐. 이게 2021년 7월 1일 이전에는 요렇게 했었어. 요렇게 했었다고. 요게 개정이 된 거야. 무조건 요렇게. 됐죠? 됐죠? 그럼 봐봐. 이 0.5%는 싫어요? 싫은가? 0.5%는 프로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50% 아니에요. 5%. 아니, 이거 행님 좀 도와줘요. 이런 거 되게 강의했는데 초등학생 가르쳐본 적이 없어. 5%에 10% 곱하면 50% 아니에요. 0.5%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업종별 부가가치를 고려 안 하고 업종별 부가가치 중에 제일 낮은 율이 5%거든. 5%로 다 적용해 버릴 거예요. 고의미야 이 계정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부분 상품 소형 승용차 돼 있죠? 이건 뭐 하는 거야? 재고 납부세액 얘기지. 일반에서 간이로 돌아가니까. 그지? 근데 그 전에 하나 빠뜨리기 전에 하자. 신용카드 매출 전면 발급세액 공제해야지. 신용카드 매출 전면 발급세액 공제가 공급대가 중 60%래. 자, 해보자. 아까 공급대가 3,300 곱하기 60%. 그죠? 요거에 1.3%.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재고납부세액 계산해보자. 재고납부세액 계산하니까 상품 소형 승용차 돼 있는데 요거는 놀부 계산이라 그랬죠? 과세 전환처럼 감가상각 자산만 하면 됐다고. 됐죠? 그럼 감가상각 자산만 하면 저기 이제 소형 승용차. 됐죠? 됐죠?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야? 반대로 얘기했지. 그지? 반대로 얘기했어. 자, 상품은 어떻게 해야 돼? 상품은 취득가액 있네.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취득가액 모르면 시가를 해야지. 아까 했던 얘기 헛소리예요. 죄송해요. 요 얘기 하려 했는데 지금 말이 안 나왔다. 취득가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취득가액을 모르면 시가를 해야지. 요 얘기 하려 했는데 다른 얘기를 했다. 반대로 재고매입세액이면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안 해주지. 고노분 계산 얘기하려 했는데 과세 전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이 220만 원 곱하기 1-5.5%. 됐죠? 네. 자, 소형 승용차는 승용차 안 한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됐나요?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됐죠? 됐고, 아까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뭐 하나 얘기 잠깐만 하려고 그랬는데 순간 이것 때문에 까먹었네. 잠깐만요. 요거. 우리 공급 대가가 4,800이 안 되면 납부세 없다 했잖아. 납부 면제해준다 했잖아. 월할 계산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지금 공급 대가가 얼마인데? 3,300이잖아. 그러니까 4,800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월할로 계산해서 4,800이 되는지 우리 판단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해돼?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지금. 이거 4,800 안 되는데 왜 계산합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연으로 환산해가지고 따져야 된다고. 4,800을. 아니 12월 1일에 개업했어. 간이가세자로 4천만 원 벌었다고. 장사 안 되는 집이야?
장사 잘 되는 집인데 4,800이 안 된다고 납부금 면제해주면 돼? 월화를 해야 된다고. 연으로 환산해가지고 4,800 따져야 된다고.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19번. 19번은 딱 끝난 거니까 풀어보자. 음식점업 과세 유증 사회랍니다. 을 운영하는 간이가세자. 이제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껌이다. 왜? 의제금실 공제 안 해주니까. 그리고 음식 숙박업 신용카드 배출 전에 발급세 공제 2.6% 그런 것도 없어졌다고. 자, 간이가세자 갑의 부가세 관련 자료다. 신고 시 차가운 납부세율 계산해라. 다 해라는 얘기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들이 참 부담스러워한다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왜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차가감 납부세까지 계산해라. 다 해라. 이랬을 때 수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가산세거든. 근데 1차 시험에 가산세 안 나와.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자, 공급 내용.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급대가 합계 9,950만 원.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 그죠? 신용카드 배출 전비 발급분 공급대가 5,500. 현금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2,500.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850.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분 공급대가 100만 원 빼야지. 그지? 자, 갑자기 보기 자료에 괄호 5번으로 빨리 가봅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15%. 자, 시작해보자. 납부세액이 시작한다. 9,950 빼기 100만 원. 그지? 조금 아쉽다. 난 이게 50만 원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구 맞추려고. 그렇진 않네. 그죠? 15%. 이게 15%. 해답 보고 갈게요. 14775. 14775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 구입 내용. 매입가액 합계액은 4,770. 이에 대한 구석은 다음과 같다. 그렇죠? 세액에서 수치본 식재료 매입가액 부가세 포함된 내 1,650. 그래, 고맙다. 포함된 금액을 바로 줬어. 1,650 곱하기 0.5%. 됐죠? 자, 그 다음 계산서 수치본 식재료 매입가액 상관없다.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주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하라고. 옛날에 공부한 사람들. 그럼 막 신나게 계산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보기에 없는데 퀄리티가 있으면 보기에 또 있겠지. 또 기분 좋게 또 나오겠지. 아니? 과거에 사는 거지. 세액계산서 미수치본 식재료 매입가액 부가세 포함돼가지고 220만 원이래. 그지? 세액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했는데 세액계산서 수치를 안 했대. 안 했대. 뭐 어쩌라고. 공제 못 받는 거지. 그지? 뭐 어쩌라고 아니지. 가산세가 있지. 간이가세잖아. 그지? 가산세가 몇 프로 있지? 0.5% 있다고. 요 문제 포인트는 이거야. 어렵죠? 그죠? 가산세를 건드리면 어려워. 1차 시험에서는 가산세 잘 안 나와. 말 문제 형태로 등장하지. 근데 이건 건드려놨어. 그럼 220만 원에 0.5%. 요 밑에 220만 원에 0.5%. 세액에서는 미수치 가산세야. 자, 그리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바로 3번 수치한 세액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고 세부담 최소화를 가져간다더라. 그래. 2025년에 공급대가 합계액은 7,500이고 예정 부과기간에 고지납부세액과 수시 부가세액은 없고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5,000원 생각하지 말아야 돼. 됐죠? 그리고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 다른 얘기 없네요. 그죠? 신용카드 매출 전비 발급세액 공제하면 되겠네요. 그죠? 신용카드 매출 전비 발급액이 얼마? 5,500.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이라고. 등. 현금 영수증도 포함시켜야지. 2,500이죠. 요거에 1.3%. 됐죠? 이 문제에서는 좀 까다로운 게 가산세 이거 하나밖에 없네. 제 생각에는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드네. 21번으로 갑니다. 됐죠? 자, 문구 소매업과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간이가세자래. 예? 과세지 뭐 다. 그죠? 간이가세자래. 간이가세자. 그죠? 갑의 2026년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이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그때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해봐라.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응? 뭐가 없다고? 전자신고세액 공제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지. 됐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공급 내역에 소매업부 공급대가 2천만 원 돼 있죠?
저 밑에 괄호 3번에 업종별 부가가치 소매업은 15%, 제조업은 20%돼 있죠? 말로 줄게요. 소매업은 공급대가 2천만 원 곱하기 15% 곱하기 10%. 네. 제조업부는 공급대가 3천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부가가치 곱하기 10%. 동그라미 3번 비품 공급대가 1천만 원 비품 팔았는가 봐. 와 실질기속의 불분명하네. 요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럼 1천만 원.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모르겠대. 그래서 평균을 치자고. 지금 부가가치율 두 개 있잖아. 두 개 15%짜리 하나 있고 20%짜리 하나 있고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산수평균 무식하다며. 그래서 가중치를 좀 주자고. 가중치 뭘 줄 건데 공급대 까가지고 가중치 줘야지 뭐 다른 방법 있겠냐고. 소매는 2천 제조는 3천 그럼 총 5천 분의 2천 총 5천 분의 3천 숫자가 딱 떨어지면 좋겠는데 해답 보니까 딱 떨어지는 갑다. 18%로 여기 18% 됐어요? 이러면 망한다고. 10% 됐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 매입 내역. 소매업분 공급가격 매입세. 그럼 공급 대가는 1650 곱하기 0.5%. 제조업분 550 곱하기 0.5%. 업종별 실질기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분 330 곱하기 0.5%. 됐죠? 왜 실질기속을 구분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실질기속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구분하고 구분 못하는 거는 매입인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5%를 곱했어요. 그럼 10% 곱하면 0.5%거든요. 그래요. 그죠? 지금은 구분 없이 다 그냥 0.5%예요. 그죠? 다 했네요. 자, 그리고 23번과 24번 중에 해야 되는데 23번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23번. 거주자금은 2026년 7월 1일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재고 매입세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재고 매입세로 계산해봐라 돼 있죠? 그죠? 상품, 기기장치, 화물자동차, 건물 1이 돼 있고 밑에 업종별 부가가치 20%가 돼 있네. 그지? 현혹자료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돼. 그런데 가만 보니까 기기장치에 뭔 말이 있다. 확인 안 돼.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뭘 집어넣어야 되지? 그렇지. 안 해준다고요. 일단 한 개 줄었다. 상품, 화물자동차, 건물 하면 되는데 참네. 건물이 2021년 7월 1일 이전 거네. 요거는 따로 하면 되겠다. 그지? 상품, 화물차, 뭐라고? 건물은 8개 따로 하니까. 상품부터 하자. 취득가에 공급대가 돼 있네. 그죠? 얼마라고 돼 있어요? 110만원. 요 중에서 부가세만 발라내야지. 그러면 110분의 10이지. 그지? 간이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간이일 때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시험 문제에 따라서 달라요. 단서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이었지만 이거는 공급가액이다 이렇게 줄 때도 있다고. 그러면 100분의 10이야. 그지? 매입세 공제율의 차이를 정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매입세액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1-5.5%. 됐죠? 그렇죠? 자, 그다음 화물자동차 2,200 곱하기 110분의 10 곱하기 1-5.5%. 근데 경관의 과세기한에 따른 감가율 정도는 고려해야 되니까 1-25% 아니 간이에서 일반으로 돌아가니까 간이는 1년이 한 개 과세기한이지. 그러니까 율도 2배 50%. 여기에 몇 개인지 보자. 화물자동차 2025년 9월에 샀네. 그지? 그러면 한 개. 그리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밖에 안 되지. 그렇지만 예규에 보면 한 개 과세기한으로 보자라고 돼 있다고. 2개
뭐라고? 2개예요. 2개. 됐죠? 당날에 오신 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한 개 과세 기간으로 그냥 따진다.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개가 과세 기간이잖아. 근데 이럴 때는 그냥 한 개로 따진다고. 얘기가 있다. 됐죠? 다 했나? 건물 해야지. 건물은 보니까 1억 1천 110분의 10. 됐죠? 1 마이너스 간가율에 경과된 과세수 1 마이너스 간이니까 10%. 2배. 그리고 몇 개인데? 2021년 3월이니까 2021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봐. 잘 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은 반년이지만 한 개로 본다. 예규 6개. 어떻게 더 해줘야 돼? 손가락으로까지 해줬는데. 6개. 됐죠? 됐죠? 그리고 부가율의 차이를 정산해 줘야 돼. 1 마이너스 5.5가 아니야. 이때는 개정되기 전이라고. 그래서 100%와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해야 돼. 부가가치율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20%. 됐어요? 네. 요 차이를 해야 돼.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더 재밌게 해보자고. 아직 안 했는데 재밌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연도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 취득한 시점에 율을 적용해야 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만약에 20%고 그 이후에는 25%였다는 거 20%를 적용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오케이, 됐다. 뭘 좀 풀어드려볼까? 27번으로 가보자. (2026년 1월 1일부터) 일반에서 간이로 바뀐대. 됐죠? 자, 여러분들이 할 건데 괄호 1번만 보세요. 재분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급 대가 4천만 원이래.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재고 납부세액만 계산하면 돼. 조금만 더. 그 옆에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 대가 중 3천만 원 신용카드 결제금이나 신용카드 매출조표 발급세액 공제하면 안 된다고. 그치? 어차피 의미가 없다고. 납부세액이 0이니까 환급 안 될 거니까. 됐나요? 됐어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단순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 29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음식점업. 됐죠? 첫 번째 줄 동그라미 기억. 간이로 보는 경우. 동그라미 니은. 일반으로 보는 경우. 됐어요? 간이로 보면 의제매입세 공제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일반으로 보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해야 돼요. 교수님이 감사하게도 괄호 3번의 의제매입세 공제율은 109분의 9라고 보여줬어요.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알 수 있는데 우리 109분의 9 알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주는 거야. 그치? 교수님들이 너무 하수들을 배려했어. 안 그래? 우린 고수인데. 그치? 의제매입세 공제 한도는 고려하지도 말해. 좀 무시당한 느낌이 들더라고. 우리 이거 한도 계산할 수 있다고. 그치? 그렇지만 안 할 뿐이지. 그치? 맨 마지막 줄에 교수님이 더 배려해줘. 전자신고 안 했대. 전자신고 세액 공제도 신경 쓰지 말해. 교수님이 문제를 출제하시면서 아마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 제발 좀 맞춰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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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하면 맞출 수 있겠냐? 이 얘기인 것 같아. 맞춰주자고.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 풀어야 돼요. 이건 두 문제잖아. 안 그래요? 다른 것도 풀어야지. 됐죠?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법은 계산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와요. 그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회계는 계산 문제가 32개, 말 문제가 한 8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 세법은 생각보다 거의 반 이상이 말 문제.
생각보다 시간이 남을 거예요. 너무 많이 제끼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실력이 있으면 처음에 파본 검사를 할 때 이거 풀어야지, 이건 뒤로 밀어야지, 이거 풀어야지, 뒤로 밀어야지, 요게 실력 있는 사람들. 됐죠? 할 수 있겠죠? 해야 돼요. 이제 부가지세는 실수로 한 개까지. 됐죠? 자, 법인세 합시다. 법인세는 서머리 순서랑 객관식 세법책의 순서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객관식 세법책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 세법책 순서로 서머리를 읽어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그러면 세무사님 다음 시간까지 서머리 어디까지 읽어와야 될까요? 다 다음 주인데 다 읽어와야지. 우리 어차피 또 인텐시브 코스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안 그래? 좋지.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서머리 1회독을 다 하고 온 상태니까 수업 진행할 때 굉장히 원활하게 수업 진행이 되겠죠. 그 정도는 기대를 해도 되겠죠. 대답. 우리 군생활 같이 하면서 천만 다행이지. 안 그래? 그지? 합시다. 자, 머릿말. 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듣기로는 이분 책 때문에 이 출판사가 먹고 산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시죠. 자, 앞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정리를 조금 해주셨다고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아마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저를 도와주시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7페이지. 자, 됐죠?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죠? 넘어갑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미실현 손익 그때 실현이 되니까.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법인세가 4개가 있죠. 각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완료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법인세법에 규정이 있다가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가지고 투자 및 상생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특법 규정이라 가지고 이제 1차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게 또 개정이 있어요.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이 아니라 투자 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바뀌었어요. 환장 알겠지? 나도 참 환장하겠다. 때마다 이런 거 이제 새로 공부하려면 참 힘들긴 해. 그러니까 그 호피폴라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요거 공부하고 있는 거야. 플렉스 거기에다가 띄어가지고 이제 줄을 이렇게 치면서 그 누가 이렇게 줄 쳐놓은 걸 내한테 주면 참 좋은데 왜 이런 게 없어. 기획재정부 사이트 들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시행령 계좌만 보면서 혼자 줄을 치고 있어야 돼.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자, 밑에 세율 보세요. 세율. 자, 세율 환원됐죠? 그죠? 그래서 10, 20, 22, 25%. 다만 P 4-336페이지에 있는 법인은 첫 번째 구간이 없죠? 네. 그죠? 네. 이 법인이 뭔데? 밑에 별표시 2번 성실시고 확인 대상 법인 중 부동산 임대업주 법인 우병법 적용 대상 법인 기억나죠? 그죠? 요건이 어떻게 돼요? 상식으로 여자수가 5명 네. 미만. 또 부동산 임대업 주업으로 해야지.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그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안 하면 그때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죠?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요? 아, 왜 당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원래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나? 근데 또 조심해야지. 또 저기 B가 실수했다. B 실수했어. B 아니야? 아, 몰라.
있어. 어째 시인가 어째 시인가 있어. 야 뭐 비는 뭐. 비가 그 실수했더만 안타깝더라. 농인이었는데 왜 춤을 안 추냐고 해가지고 비가 콘서트 때 왜 거기 춤 안 추냐고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농인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어. 부동산 임대업 주호법인 우병법 적용 대상 법인 주호는 어떻게 따져요? 까먹었다고요? 여러분 주업은 어떻게 따져요? 아니 주업은 뭐가 주업이에요? 아 진짜 왜 이래? 내가 사업을 여러 가지 업을 한다고 그 중에 한 개가 주업이잖아. 그 주업이 뭐냐고요? 수익금액 기준이잖아요. 회계로 따지면 매출에 그게 제일 큰 게 수익금액 기준, 제일 큰 게 주업이잖아. 그렇게 따진다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왜 헷갈려 하는데? 주업의 범위가 좀 다른 게 있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는 어떤 법인들이 계산 대상이 돼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 그때 주업 범위는 어떻게 따져요? 총자산 중에 부동산 임대업에 쓰는 자산 기준으로 따지죠. 수익금액이 아니라. 거기만 제외하고 전부 다 수익금액 기준으로 주업을 따져요. 됐죠?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 다시 우병 적용 대상법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면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면 어떻게? 부동산 임대업 수익금액과 이자 소득과 배당소득 아까 얘기했던 패시브한 소득 세 가지가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그죠? 그리고 최대 주류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지분 비율 합계가 50% 넘는 경우. 그게 가족 기업으로 돌리는 거지. 그지? 그 부동산 임대업 해가지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혜택들을 다 받아먹는 거야. 그래서 2026년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어요. 중소기업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개인들이 부동산 갖고 있는데 지금 세금 무섭잖아. 법인으로 지금 돌리려 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그러면 뭐 어떻게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그럼 법인으로 돌리면 그 부동산은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럼 나는 부동산을 법인한테 파는 거지 뭐야. 양도소득세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저 들어가지고 현물출자를 얘기하고 그런다고. 현물출자 가당키나 하냐고. 안 돼. 현물출자 얘기하는 방법 거의 안 일어난다고. 검사인도 선임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나 이런 얘기가 너무 힘들다고. 3법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런 게 3법에 있어. 현물출자 얘기하는 방법. 그거 새로 산 거야? 아니 갖고 있던 거거든. 갖고 있던 게 뭔데? 중고가 값이 어디 있어? 중고가 값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을 선임해가지고 값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는 거야. 따져봐야 된다고. 이게 보통 일 아니라고. 보통 일. 그렇게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일들을 상법에서 변태 설립 사항이야. 봐봐, 묻는 이유는 상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래. 상법의 용어야. 변태 설립 사항. 변태 그런데 왜 그렇게 묻는 거야? 응? 국어사전에 찾아봐. 올챙이가 개구리로 변모하는 게 변태라고. 이 변태 설립 사항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따져는 거. 그래서 현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전부 다 사회 양수도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사회 양수도.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우리 개인으로 장사하다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져서 세금이 많아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고려한다 하잖아.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현업에 나와서 한번 봐봐. 세금 때문에 전환하는 거 아니야. 극히 일부라고. 극히 일부. 세금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융통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메리트가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면서 그냥 개인으로 있어. 개인으로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데 권리금 형태로 영업권을 설정해서 돈을 이제 빼가는 거지. 내가 장사하던 자산을 법인한테 파는 거야. 그럼 권리금 언제가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영업권입니다. 5년 내 기간 동안에 균등액을 상각하게 가는 거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안 일어나. 왜 또 안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으니까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거 아니야.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요건이 제일 큰 요건이 뭐냐면 자본금. 상품상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기준이 없거든 이제. 100원만 가지고도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개인 사업자일 때 순자산만큼은 자본금이어야 돼. 갑자기 목돈이 들어간다. 그걸 태워야 된다고. 그래야지 설립이 된다고. 그 목돈이 갑자기 있어. 그리고 또 모르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만 가지고 막 한다고. 가만 들어주면 돼.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 어떻게 나뉘는데 지가 말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지가 말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안 했잖아. 요건 두 번째예요. 내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근데 내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지가 말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제법 있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랬는데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가만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리 좀 줄여놓고 스피커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얘기를 하다가 끝을 싹 이렇게 흐리면서 여보세요? 그럼 내가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아무 소리 안 해. 그런 걸 요즘 너 세대 애들이 그래. 관종이라 하더라. 관심 유공자. 지가 말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상담 의뢰받으면 편해. 지가 말한다고 끝나고 돈을 주잖아. 지 혼자 얘기하고 지 혼자 해결됐다고도 나는 그 정도 능력인 거야. 내랑 대화를 하면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지가 혼자 스스로 해결이 돼. 저 새끼 최악이다. 괜찮아요. 어떻게 그런 관종도 있는 거지. 내한테 관심 받고 싶은 거. 그지? 우리 와이프가 엄청 질투하겠다. 관종 같은. 자, 우병우법 적용 세워야 돼. 우병우 일가 친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생긴 법이다. 그래서 김영란법처럼 우병우법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들은 페널티를 준다고. 10% 구간은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20% 구간부터 시작이라고. 됐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안 돼. 중소기업이 안 된다고. 응? 그리고 나중에 팔면 토지들이 안 줬으면 이제 머리에서 또 부과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또 그런 말 있던데요, 변호사님. 어떤 거? 야, 법이 크게 차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업 상속을 하는 거지. 자식들한테. 그건 상속세이 증여세법에서 공부할 건데 부동산 임대업은 가업 상속 대상 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안 돼. 안 돼.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도시 근교에 큰 땅과 커피숍을 해가지고 커피숍은 또 안 돼. 제조업이어야 돼. 그래서 제조업이 되려면 빵 매출이 반이 넘어야 돼.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싶은 거야. 지분으로. 그러면서 가업 상속 공제가 된다. 그래서 야 미리 안 나는 이 나라에서 베이커리 카페 쌀빵도 아니야.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냐? 응? 배가 아파 죽겠죠, 형님. 부모 잘 만나가지고 베이커리 카페 그런 부동산을 상속을 받고 요즘 다 망하고 있다. 뉴스에서 망하고 있다. 왜 망하는데? 빵집이 너무 많아. 어디 사람들이 밥이 먹고 싶어. 너무 아니면 망하고 있어 지금. 줄줄이 망하고 있어요. 너무 많대. 부산도 바닷가 라인 쪽으로 있는 커피숍들, 베이커리 카페도 다 망하고 있대.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놨는데 뉴스 기사에 많은 게 문제래. 너무 많은 거래. 너무 많아서 망하고 있대. 자, 그래요. 재밌죠? 그죠? 많이 알아야 많이 보여요. 재밌고 우리 남 잘 된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남의 불행을 자기 위안으로 삼는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자, 세율 꼭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개정이니까.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에서 우리 시험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요. 1차 시험에서는. 네.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에서는 이제 주택가 별장 20%, 미등기면 40%, 네. 비사업용 토지는 10%, 미등기는 40%. 동그라미 3번에 집 같은 거 이것도 20%. 됐죠? 네. 그러니까 법인 너가 이걸 왜 갖고 있냐 이거야. 투기 목적이겠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에서는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세율은 똑같아야 된다. 신고 납부 기한 각 사람들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데 12월 말 법인이 대다수니까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 그냥 3월 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성실주고 확인 대상 법인은 야 똑바로 신고해라 너거 아니면 반 죽여버린다. 대신에 한 달 더 줄게. 그래서 4월 말까지. 개인 종소세 신고 5월 말까지. 야 너 똑바로 신고해라 아니면 반 죽여버린다. 대신에 한 달 더 줄게. 6월 말까지. 그죠? 법인은 4월 말까지. 됐죠?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에서는 자재세상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야. 이게 시험에 꼭 해산 등기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해산 등기를 해도 회사는 남아있어. 자재세상가액이 확정이 되고 나면 진짜 이제 회사가 없어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게 오답보기로 몇 번 등장했어. 자 밑에 별표식 1에 투자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배당이 들어갔어. 투자, 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그러니까 이익금 남은 거 투자뿐만 아니라 배당으로도 좀 써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죠? 코스피가 뭐 저것저 조금 막 난리대요. 그죠? 난 관심 없거든. 관심 없어. 잘 몰라. 잘 모르고. 아무튼 뭐 난리더라고. 그래 주식으로 뭐 돈 좀 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겠어. 그지? 그리고 자금이 그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겠지. 지금 보니까 네. 이제 또 은행들 좀 긴장해라 이렇게 얘기하대요. 네. 부동산 시장이 막 누구 그 일조한 거 아니냐? 응? 연장을 해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대요. 연장을 안 하는 형태로.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왜? 주택담보대출 보통 30년짜리 받지. 1년짜리, 2년짜리 받아가 연장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명분이 나올까 이런 말이 좀 있는데 저는 좀 상징적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금융위원까지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겠구나. 라는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니 말고 아니면 말고 그죠? 지켜보자고. 그렇지. 저 밑에 목적, 좋은 목적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법인세 납세 문장. 그죠?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 요거 장난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요. 요게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외국에 있으면 내국법인. 내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외국법인. 그런 거 아니다. 됐죠?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납세목적이 차이됩니다. 국내외 모든 소득이냐, 아니면 열거되는 원천 소득이냐. 영리 목적 유무에 따라 가지고 모든 소득이냐, 열거된 수익 사업에 생기는 소득이냐. 됐죠? 다음 페이지 열거된 수익 사업에 생기는 소득의 범위 있죠? 그죠? 2차 때 하면 돼. 2차 때 눈물을 흘리면서. 비행기는 참 힘들다고. 이거 암기해야 돼. 그리고 이 소득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암기해야 돼. 이거 암기하고 나면 이제 또 비거주자 암기해야 돼. 비거주자. 참 힘들다. 그러고 나면 또 외국법인 또. 자 밑에 법인의 종류별 납세 의무.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에서는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전부 다. 위안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 내국법인만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을 법인세법에서는 비과세 법인으로 본다. 그리고 외국 정부 지자체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본다. 국기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 내국 법인으로 본다. 그죠? 국기법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는 비거주자, 일거주자 아니면 공동사업으로지 소득세법에서. 됐죠? 넘어갑니다. 연결법인의 납세 의무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연대 납부 의무가 있겠지. 그죠? 연결 회계에서 혹시 정자회계사가 연결이라는 얘기 좀
하던가요? 연결 안 돼 있대요. 연결이 안 됐구나. 고급의 영역에서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하면 내가 이 회사 주식을 한 주를 사서 갖고 있어. 회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보고 회계 처리할 건데 금융자산이라는 책을 보고 회계 처리를 하네. 근데 내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 단계에 접어들어가지고 할 짓이 없어. 근데 이 회사 주식을 하루에 한 주씩 사 모으기 시작했더니 그게 참 재밌는 거야. 취미가 돼버렸지. 그래서 한 주에 한 주씩 사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 이상을 갖게 됐어. 20% 이상을 갖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고. 내가 이 회사 입구에 가잖아. 입구에 가면 경비 아저씨가 내한테 경매를 하면서 마련받기를 해준다고. 그럼 나는 이 집을 지고 쑥 들어가면 비서가 내를 대동해가지고 사장마음 바로 들어가거든. 이게 어떤 거냐? 큰 소리를 좀 칠 수 있다. 이걸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지분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지분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회계 처리를 할 때, 이 회사 주식 회계 처리를 할 때 이제 금융자산 책 보지 말고 지분법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을 보면서 회계 처리해야 돼. 그 이제 내가 죽으면서 내 자식한테 유언을 남기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이 회사 주식을 한 주씩 사모으니까 참 재밌더라. 니도 유언을 받들어서 한 주씩 사모하라 그랬더니 내 자식이 어느 순간 사모했더니 50% 넘게 사모은 거야.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연결이 뭔데? 지분법 책 말고 연결이라는 책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래. 내 자식의 지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유언을 남겨줘가지고 100% 갖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연결이라는 책 말고 사업결합이라는 책을 보고 회계 처리를 하래. 합병.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한 주 갖고 있을 때랑 일맥상통하는 거야. 동일한 거야. 회계 처리의 방법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달라지는 거. 그거야, 그거. 금융자산, 지분법, 연결, 사업결합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급 회계라고 얘기할 때는 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 고급 회계라고 얘기할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을 서술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지분법부터는 고급 회계 영역에 있어. 어려워서 고급 회계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지분법이 우리 시험에 나오면 고급 회계다 이렇게 표현 안 했어. 지분법까지는 일반적으로 중급 회계 책에 많이 실려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안 실어 놓더라고. 고급 회계 영역으로 완전 이렇게 가버렸어. 네, 겁먹을 필요 없어. 그렇죠? 네. 아무튼 연결이야. 연결이라는 얘기는 세법은 어떤 얘기냐면, 야, 너는 결국 한 덩어리 아이가. 한 덩어리라고 보고 세금 신고해봐라. 그게 연결. 연결이야. 연결. 그래서 세금이 얼마 나왔네? 그럼 셋 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세금에 대해서. 이런 데서 다 어렵다. 그죠? 네. 어렵다고 거짓말해보세요. 안 어렵죠? 자, 밑에 4학년도 결정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 법령이나 정관상 1회기가 1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설립신고나 사업자 등록할 때 해. 됐죠? 만약에 이것도 안 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됐나요? 됐죠? 자, 밑에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 돼 있죠? 자,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 내국법인은 설립 등기.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그 정도. 됐죠? 특례. 요거 기억나요? 특례 별표시 2번. 여기서 특례란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조세 포탈에 우려가 없이 최초 사업년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익에 산입한 경우를 말하고, 이때 최초 사업년도 개시일은 귀속시킬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됐죠? 됐죠? 이거를 귀속을 시키면 1년을 초과 못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 사업년도 변경 안 하는데,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그죠? 근데 이게 종료일 이전 3개월 그러면 또 그럴듯하다. 됐죠?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된다. 승인 불필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요한다. 그럼 또 그럴듯하다. 짜겠어. 근데 뭐 해야지. 그죠? 니는 했었지. 지금은 기억 안 나지 잘. 근데 여러분들과 차이는, 저는 보면서 해도 되지. 여러분들은 보면서 하면 큰일 나지. 그 차이지. 자, 밑에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관련 법적 개정에 따라 사업년도가 변경됐대. 그럼 변경 신고 별도로 안 해도 법이 개정된 거니까 자동으로 변경된 걸로 보겠대.
자, 4학년도 구분. 4학년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4학년도 개시부터 변경된 4학년도 개시 전날까지 기간을 한 개로 한다. 즉, 이 얘기야. 우리 회사가 12월 말 법인이었는데 6월 말 법인으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 3월 말까지 변경 신고를 하면 되잖아. 그럼 12월 말 법인이니까 그때까지가 한 개 과세 기간. 그리고 다음 년도 7월 1일부터가 또 한 개의 과세 기간. 중간에 낀 6개월 있지. 요게 또 한 개의 과세 기간. 근데 중간에 낀 게 1개월이 안 된대. 그러면 어디에다가 포함시켜? 변경된 4학년도에. 변경된 4학년도에 법 표현이 우리 이해할 때는 변경 후에 4학년도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시험에 변경 전 이렇게 나오면 망하는 거야. 요 경우에만 1년을 초과할 수 있어. 4학년도가. 요거 말고는 절대 없어.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4-13 4학년도 이제 해산의 때 합병 분할에 따른 해산이면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 됐죠? 위외의 해산이래. 그럼 해산 등기일까지가 한 개. 해산 등기했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랬다. 회사의 목적 자체가 없어진댔다. 아니, 목적 자체가 달라진댔다. 해산 등기하고 나면 회사가 이제 장사를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자녀재산가액을 자산을 팔아치워 가지고 이걸 주주랑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존재해. 권리 능력이 없어지거든.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 게 이제 자녀재산가액 확정이야. 그래서 능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4학년도로 각각 쪼개. 해산 등기일까지 한 개, 해산 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한 개. 해산 등기일의 전날, 해산 등기일부터 이러면 또 그럴듯하다. 이거 뭐 되게 짜증난다. 뭐 어쩌겠어요. 여러분들이 짜증난다고. 저는 안 짜증나요. 네. 자, 청산중인 내용법인의 경우 자녀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상품에 따라 사업을 계속한데 해산 등기를 했는데 우리끼리 모인 거야. 야, 우리 어디 가서 뭘로 먹고 살겠노? 우리 퇴직금 이런 거 반납해가지고 회사 다시 한번 살리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로부터 스타옵션 받자. 위아주고 기아주고 차원에 그런 경우에 계속 등기일까지가 한 개. 계속 등기일 다음 날부터 4년도 종료일까지가 한 개. 됐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전날까지. 이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상법 등에 따른 조직 변경은 4년도 의식일중 적용이 안 돼. 그냥 본질이 계속하는 걸로 봐. 상법에 따른 조직 변경은 이제 한 명에서 합자에서 한 명, 사업에서 유한해서 주식에서 유한 혹은 유한 책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요건 본질이 그대로 간다고 봐요. 그래서 의제 규정 이런 거 적용 안 하는 거야. 됐죠? 그리고 밑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 넘어갑니다. 4-15페이지 납세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없으면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근데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이 있대. 그럼 그 자산 소재지. 됐죠? 그죠? 자, 밑에 납세지 지정과 변경 돼 있죠? 원칙적으로 납세지가 납세지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대. 부적당하다고. 됐죠? 그죠? 암기할 거 없죠? 시험에 뭐가 나왔는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시험에 나왔어. 왜? 세무서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고. 이거는 노트하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을 하거든. 더 상급 기관에 승인을 한다고. 이게 세무서장으로 이렇게 등장했어. 이걸 도대체 누가 맞출 수가 있었을까 싶은데, 됐죠? 네. 아무튼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개관시세법책에 보면 기출이 있어. 나온지도 벌써 몇 년이 흘러가지고 수험생들이 대비를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대비를 납세지 지정할 때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 권한이더라. 그 정도만. 됐죠? 네. 나머지 보지 마. 기분 좋죠? 그죠? 엑스표 치지 말고 책의 저자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이거 지저분해지잖아. 지정 통지에 종료일부터 45일 못 갖고 간다 그 얘기야. 변진적 우리가. 그지? 날짜는 부가가치세법에서만 힘들자고. 예? 이런 거 그냥 버리자고.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예?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예, 출제 교수님 똑똑하십니다. 이렇게. 난 나중에 학기에 가지고 찾아보면서 안 합니다. 이렇게. 자, 밑에 납세지 변경하지 마. 됐죠? 근데 뭐가 중요한데 밑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했대. 그러면 납세지 변경 신고 별도로 안 해도 돼. 됐죠? 네. 됐죠?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 위에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한다. 이게 전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시험에서 출제 교수님들이 이렇게까지 출제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출제 교수님들도 이런 방법밖에 없나 이제? 그 정도로 수준이 다들 높아졌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네가 만약에 출제 교수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래? 이런 거 안 되지. 그냥 계산 문제 되지. 되겠지. 그치? 낼 게 많은데 안타까워요. 이런 걸 가지고 좀 한다라는 게. 다음 페이지. 원천징수한 법인세, 소득세, 납세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우리 이거 포기하게 됐거든. 원천징수 규정이 실무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 제가 실무 강의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거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 소득세법까지 엮이면 더 혼란스럽고 어려워. 그래서 그냥 이건 아예 보지 말자고. 시험에 한 번인가 나왔던 것 같아. 많이 어려워. 네. 자, 다음 내년 별표시 이번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불성시 가산세 있죠? 그것도 이름이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라고 해. 그리고 개정된 거 요거 반영이 돼야지. 일수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월로 해가지고 만분의 6.7 됐죠? 뭐가 편해 근데? 만분의 67이 편해? 아니면 만분의 2.2가 편해? 10만분의 22가 편해?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 객관식반만 되면 수험생들이 이렇게 많이 변해. 종합반 때까지만 해도 서로 같이 막 이렇게 피드백도 갖고 막 이랬는데 객관식반만 되면 다 샤이보이로 변해. 애견남으로 다 변하고, 그지? 애견녀로 다 변하고 말도 안 하고. 4-18페이지 신탁이에요. 신탁. 원칙은 수익자 과세. 그죠? 부가세법은 어땠어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 그죠? 법인세법은 실제로 귀속되는 자한테 수익자 귀속되겠지. 이 수익자가 위탁자일 수도 있고, 아니 위탁자의 자식일 수도 있고, 그지? 자, 수익자한테 과세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위탁자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어떤 경우인데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지거다 그 얘기야. 지가 마음대로 다 하고, 그지? 밑에 별표시 이래. 동그라미로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대.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수 있대. 신탁 종료 후 자녀재산을 귀속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지거지 뭐. 늘 이러고 보면 난 그런 느낌이 들잖아. 위탁자한테 과세를 한다. 됐죠? 동그라미 이번에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그죠?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지배주주 등. 이게 뭔데? 원재산은 지, 거기서 생기는 수익은 지 자식한테. 그 얘기야. 그럼 집에 가면 자식한테 그러겠지. 아버지 돈이니까 다시 줘. 안 그래? 그럼 위탁자 거지. 됐지? 이건 강력한 임팩트가 필요하다고. 내가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서워. 그래서 차등 배당이 나온 거야. 응? 배우자랑 자식들을 막 등기사로 앉혀놓고 배당을 막 주고 집에 가가지고 다시 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가지금 정리하고 막 이러는 거야. 세상 열면 재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더 재밌는 일이 많아. 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참 잘해 이거.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뭐라 해야 돼? 수위 조절을 해야 되나? 수위 조절? 나는 이 농담의 수위 조절을 잘 못하겠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잘해. 그래서 잘 사는 거고 나는 못 사는 거야. 자, 밑에 괄호 이번에 수탁자 과세. 자,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 방식 이거는 나중에 한다고. 요거 법인과세 신탁재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신탁법에 따른 목적 신탁, 수익증권 발행 신탁, 유한 책임 신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신탁. 신탁의 종류 우리가 왜 알아야 돼? 그지?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등장하니까 못 짜겠어. 그지? 익숙해지라고 그냥 실어 놓으신 거야. 이 신탁에 대해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됐죠? 법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그 신탁의 수익자가 법인세를 그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과세 신탁 재산. 그죠? 수탁자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하나의 법인으로 봐버렸지. 그죠? 기억나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나 싶어요. 자, 다음 페이지 계산 구조. 이제 수준이 좀 올라와서 계산 구조 한번 살펴보십시다. 응? 계산은 당기 수준이 시작하지 간접법이니까
그죠? 입금살인, 송금살인, 송금살인, 입금살인 여기까지가 소득금액 조정학교별 15소식이 나타나지. 기부금 한도초가 나와. 기부금 한도초가 2월에 송금살인은 저 밑에 나타나지. 네.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기부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비조정, 비지정 기부금과 관련된 거. 그리고 기부금 귀속 시기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여기에 나타나지. 그치? 한도와 관련된 세무조정만 차가감 소득금액 밑에 나타나지. 됐죠?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에 몇 년 동안 이월됐어요?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10년이야. 10년? 뭐 어렵지도 않잖아. 과거처럼 막 두 개가 쪼개져가지고 경과 규정이 있고 그렇지도 않는데 뭐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부부터 10년 동안 2월 돼요. 그리고 결소금 2월 문제처럼 옛날 것부터 먼저 네. 선입선출. 네. 여러분들 선입선출 좋아한다더라. 선입선출. 공직생활 하셨잖아. 선입선출 좋아요?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지급하고. 그런 게 싫어서 그만두는 거 아니야? 화가 난 건 아니고. 취소. 죄송합니다. 조선왕조 500년인데 안 그래? 그래. 경로부도 해줘야지. 장윤수 아니야? 먼저 지급하셔야 먼저 집에 갈 거 아니야. 자, 밑에 과표의 계산. 각사는 소득금액에서 1월 배송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차감하죠. 네. 15년 그죠? 그리고 산출세 계산하고 차감하고 납부세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됐죠. 네. 대신에 이제 기납부세기, 중간연합세, 원천지수세, 수시부가세 이런 것들은 말문제 보기 좀 대비했어야 됐고. 자, 밑에 별표시에 세 번째 줄 계산 문제. 단기가 26기라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그때는 10년 이내분 즉 2016년 거부터 시험 문제에 2016년 거부터 결소금이 등장하면 2016년 거부터는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 이전 거는 자산수익이나 채무면적이 있으면 공제 가능하겠지. 네. 그죠? 선택사항 네. 강제 아니야. 네. 결소금의 이월 공제는 강제야. 선택 아니야. 됐죠? 오케이. 그거는 중소기업의 소급 공제는 그거 선택이야. 되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쭉쭉 넘어가세요. 4-23페이지 과세소득의 범위. 여러분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다 했잖아요. 소송원천설, 순자산 증가설, 법인세법 순자산 증가설 그리고 포괄주의 원칙이 입각해 있다. 됐죠? 그래서 밑에 별표시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세부담 효과는 일시 우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설이 항상 소득 원천설보다 유리한 거는 뭐래 지금? 항상 순자산 증가설이 소득 원천설보다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요. 손실이 났을 때는 순자산 증가설이 나을 수도 있다고. 그지? 됐죠? 요번에 상담해 주는데 해외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 문의하더라고. 서울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냐고. 손실이 나면 퉁쳐집니다. 퉁쳐집니다. 뭐랑요? 플러스가 나면요. 근데 이거밖에 없는데요? 뭐 의미 없죠. 그죠? 그죠? 근데 해외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우리 양도소득세 범위 해외 주식 별도로 안 하고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거든. 그 이유가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나고 해외 주식에서 플러스 났으면 퉁쳐질 수 있어.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 그런 설명을 좀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예, 국내 주식 하세요. 그러니까 아는데. 잘 안 들리지? 안 들려. 자, 4-25페이지. 자, 세무조정 이런 거 안 합니다. 결산 조정이 신고 조정이 원칙이고 신고 조정이 결산 조정이 아닌 건 다 신고 조정. 그래서 결산 조정은 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다 결산 조정. 4-26페이지에 결산세의 손비, 손실 또는 비용, 법률 용어라 했다고 해. 손실 또는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된다더라. 주로 내부적인 계상 항목이다. 임의적으로. 그리고 결산세 계상한 4년도 귀속 시기 조절 가능하다. 그래서 귀속 시기가 조절 가능하니까 혜택처럼 보이지만 다음 연도가 되면 굉장히 무서워진다. 그지? 작년에 우리가 계산 못한 거 올해부터 계산 못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실사례도 한번 얘기했지. 감가상각비 잘못 계산해서 난리 나는 거예요. 무섭다고 이거. 자, 경영 청구 안 된다. 그지? 그리고 누락시 송금 인정 방법은 관계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차기 이후에 손비 계상하는 경우에 손비 계상한 연도에 사업연도에 송금은 인정이 된다. 신고 조정 사항은 강제 조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경정 청구가 일어나고. 됐나요? 됐지요? 넘어갑니다. 자, 결산 조정사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있네요. 대손 충당금, 퇴직금리 충당금, 부산 채권 상각 충당금, 일상금 충당금, 압축기자 충당금, 저축법상 준비금, 배비세 법상 준비금,
인정? 비교해보니까 퇴직연금충당은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었다. 일사각충당 압축기간충당은 이미 신고 조정 사항이었다. 임의. 그죠? 그죠? 준비금 뭐 이러한 준비금들이 있네. 됐죠? 그리고 감가상각비 원칙이 결산 조정 사항이다. 다만 업무용성자 감가상각비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그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송고사항이 특례 이게 2차용인데 1차 시험 이번에 말문제 보기 하나 들어왔더라. 어렵지는 않아. 나중에 설명 좀 해줄게. 이런 거는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고 나머지는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이다. 법에 정한 감가상각 자산 중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법에 정한 무형자산 이거 뭐든가? 회계에서 공부했던 거. 회계에서 공부했던 거. 매년 손상 검사를 손상을 인식하는 자산들이 있었지. 무형자산에. 그지? 그지? 뭐 있었지? 내용부서가 비한정이고. 인피니트야? 아니지. 그지? 인피니트는 아닌데 몇 년인지 모르는 거지. 인피니트 가수 얘기하는 거 아니다. 무한정이 아니라고. 한정되어 있는데 몇 년인지 모르겠다고. 그런 영업권. 응? 자, 다시 돌아가지고 동그라미 2번 스마트 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송금사실 특례. 조특보 규정이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송금사실이 가속상각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럼 가속상각하니까 경비를 빨리 떨어볼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과거부터 이런 규정들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몰랐을 뿐이지. 조특보 규정이라 가지고. 예, 어제 인스타그램인가 보니까 인스타그램 저도 이제 신문을 많이 뜬다 했잖아. 이거 스마트 이거 하나 뜨더라고. 우리나라에 사장이 여사장인데 와 기가 막히대. 그 스마트 재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저 비닐하우스 이거 필요하잖아. 돈 들잖아. 비닐하우스 이거 한 동당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여러분 저 최근에 봤는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 캠핑 좋아하면 안 돼. 공부해야지. 캠핑이야. 응? 진드기 물려 내 친구 죽을 뻔한다. 그리고 설거지거리 집에 갖고 오는 거 안 좋아해. 그냥 난 캠핑을 안 좋아해. 깨끗이 씻고 자고 싶어. 끈적끈적한 거 말고. 그 텐트 치는 거 힘들잖아. 텐트가 에어 텐트가 있더만. 그러니까 우리 애들 수영장처럼 이렇게 전기 연결하면 지하에서 바람이 들어가는데 이게 집 구조물처럼 이렇게 탁 만들어지더라고. 그걸 잡아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바람을 넣어가지고 에어 텐트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게 비닐하우스인 거야. 그 안에서 수경재배를 하더라고. 상추라든지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이거 한 동당 1,200만 원인가 정도밖에 안 든다고. 그러면 하루에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럼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고 얘기하는데 갖고 싶더라고. 내 머리 좋다. 예전에 텔레비에서 수경재배하는 거 본 적 있거든. 상추재배. 물을 이렇게 쭉 해놔놓고 스티로폼을 띄어놔. 스티로폼마다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상추가 크는 거야. 그런 거야. 지금 미나리 이제 슬슬 나오거든. 미나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첫물이 미나리가 엄청 부드러워. 안 질기고. 근데 예전 기억나? 저랑 연배 비슷하신 분들 예전에는 나 미나리 손도 안 댔거든. 미나리 먹으려고 그러면 하나씩 일일이 다 봤어. 거머리 붙었나 싶어가지고. 거머리 알아? 거머리랑 벌레 붙었는지. 요즘에 수경재배 하니까 그런 일이 없어. 뻘구덩이에서 안 키워. 그럼 봐봐. 옛날에는 미나리 꽝밭에 아줌마들 들어가지고 그거 건지대야 되거든. 밥을 먹고 갖고 오면 이제 상품으로 포장을 하고 씻어야 돼. 또 씻어가지고 내는데 거머리가 붙어있으면 또 클레이면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스티로폼에 이렇게 키우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그지? 봐봐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아.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해. 그지? 동의해야지 너한테도 일이 들어올 거 아니야. 학교 가면. 그런 거가 이 스마트 공장이더라고. 그러면 이제 가속 상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유형자산으로 잡아 5년 동안 상각하는 것보다 뭐 2년 동안에 다 상각을 떨면 경비 처리가 빨리 되잖아. 그런 특례 규정이야. 이런 것들이. 자.
자, 그 밑에 2024년까지 치니까 에너지 절약 시설 강가사비 송금산이 등록 이것도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야. 그리고 밑에 설비 투자 자산 이것도 동일한 거고. 근데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 설비 투자 자산의 범위, 에너지 절약 시설의 범위, 스마트 공장의 범위 이렇게. 됐죠? 자, 대송금, 자산의 평가 손실. 됐죠? 저 밑에 괄호 4번에 신고 조정 사항, 결산 조정 사항 말고는 전부 신고 조정 사항. 근데 그 신고 조정 사항이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이 있더라. 됐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임의 신고 조정 사항 일시상가 충당금. 그죠? 동그라미 1번 3번 4번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어요. 이익처분 정립 여부에 X표벌이 돼 있네. 그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돼 있네. 그지? 이익처분 정립 여부. 이익처분 정립 여부가 뭔데? 저 밑에 별표 11의 밑에 사례 봐봐. 차변의 2월 이익여금, 대변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이렇게 분계를 끊어야 송금 산입을 허용해 주는 거. 그걸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을 했을 때 인정을 해준다라고 표현한다고. 됐나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조특급상 준비금, 해약 환급금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뭐 비상위험 준비금,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구비고조해 그러지. 구비고조해. 그래서 구 그러면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비양 비상위험 준비금,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뭐라고? 조특급상 준비금, 해약 환급금 준비금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외우세요. 왜? 말문제 보기를 이게 구상한 적이 있거든요. 또 하나 더 왼쪽에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적용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거는 어떻게 암기하는데 국제구비 유무 이렇게 암기하지. 국제구비 유무 국제가 뭔데? IFRS 국제. 구는 뭔데? 구상채권 상각추나고 B는 비상위험 준비금. 유무는 뭔데? 강가상자산 중 유형자산과 법에 정한 무형자산의 강가상비 송금산이 특례. 아까 내용에서 비한적인 거 이런 것들. 됐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됐죠? 다음 페이지 소득 처분 다 알지. 됐죠? 4자의 31페이지 귀속자가 분명하되 됐죠?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뭐 포기했다? 맨 오른쪽에 법인의 원천징수 이거 됐죠? 원천징수 특례 지급시기 의제 요 정도는 할 수 있다. 아까 포기한 거 뭔데? 원천징수함 법인세 납세지. 납세지 그 조문은 되게 어렵다고. 원천징수 시기 특례, 지급 시기 의제, 의제라는 말이 붙었네. 지급 시기로 보자 그 얘기야. 그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급 시기가 아닌가 배? 아닌가 배? 그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법인세 신고할 거야. 법인세 신고할 건데 대표이사 가지입금이 있어가지고 인정이자 계산했다고. 인정이자 계산하면 입금 산입하고 상해청을 하지. 그지? 입금 산입하고 상해청을 하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는 얘기지. 그지? 근로소득은 들어보세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이에요, 아니에요? 맞잖아. 맞으니까 연말 정산이라는 정산을 할 거 아니야. 안 뗐으면 무슨 정산을 해. 화가 난 거 아니고요.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 예? 그죠? 원천징수를 해야 돼. 원천징수를 언제 하는데? 소득을 지급하는 행위가 있을 때 원천징수를 하는데 인정상여, 대표이사 인정이자 상여로 처분되고 지급하는 행위가 없잖아. 그럼 뭐 하루 날짜를 정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래야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럼 하루 날짜 정한다. 지급한 걸로 보자. 지급 시기 의제일, 원천징수 시기 특례일 이렇게. 그럼 언제 지급한 걸로 볼 건데 12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언제 하는데 그날 증거걸로 보자. 그러면 4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대표이사들한테 대표님 가지금 인정이자 관련돼 가지고 원천징수 금액만큼 추가로 4월에 발생이 됩니다 라고 미리 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돈을 준비를 하지. 됐어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 정도만 하자. 정정시는 뭡니까? 세무조사만 했다고. 세무조사 작년 그 세무조사만 하는데 작년 그 세무조사 하다 보니까 인정이자가 발생한 거야. 그럼 언제 지급한 걸로 볼 거냐 이거야.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라는 걸 보내줘. 세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세무조사 끝난 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통지문을 보내준다고. 그걸 받은 날 지급한 걸로 봐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세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 그리고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달라졌지? 종소세 신고 다시 해야 된다고. 그건 다음 달 말일까지 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달 말일까지 종소세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한 걸로 봐서 가산세가 없다고. 어렵죠? 신고 강의 때 제가 이런 얘기 하러 다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없어? 이런 얘기 하면 다들 뭐 울까 봐. 이런 얘기 안 들어도 학교 가는데 지장 없는 거야. 꿀이지 꿀. 됐어. 넘어갑니다. 다음 반가르기 기속조가 불분명하다. 대표자 상위 처분해야지. 다만 국기법상 수정신고 기한 내 부당하게 사유주된 금액 회수를 하고 그죠? 수정신고해가지고 입금 사집하고 신고 안 돼. 그죠? 그러면 유보 처분해주겠다 그 얘기야. 됐죠?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세무에 착성한 것을 아는 등 경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유에 해당하면 나쁜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대표자 상위가. 됐죠? 됐죠? 이게 말문제 보기를 구성했더라. 그 책이 이제 실어 놓으셨네. 맨 밑에 박스. 대표자 상위 처분 방법. 4년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이 됐대. 그럼 대표자 상위 이거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거야. 귀속되는 것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각각 귀속시키면 된다 그 얘기야. 쪼개면 된다. 근데 못 쪼개야겠더라. 그러면 일수에 따라 가지고 구분한다. 됐나요? 네. 됐죠? 이게 말문제 보기를 구성했더라. 기출문제. 작년인가 올해인가. 너무 어려워진다.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면 다 알겠어. 다음 페이지 이제 추계의 경우. 추계로 결정된 과표에 추계 안 한 거, 순위 장부로 확인되는 거. 그 차감한 거 입금 사립해야지. 그리고 대표자 상해로 대표자한테 문책 건다고. 됐죠? 다만 천재지면으로 장부가 물에 실려가 버린 거야. 장부가 컴퓨터 안에 있는데 컴퓨터가 물에 둥둥 떠서 가버린 거지. 혹은 불이 났는데 전기선을 타고 컴퓨터 안까지 불이 타고 들어갔지. 그래서 없어졌대. 없어지면 그때는 기타 사유줄 처분하래. 그래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 얘기예요.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가 랜선을 타고 들어가 인터넷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회사 장부를 불태웠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는데 아무튼 외국법인에 대한 과표를 추계하는 경우에도 기타 사유줄다. 자, 그 밑에 무조건 기타 사유줄 처분하는 경우 실질 기속을 밝히기 어려운 거, 그죠? 기부금 한도 초과해, 그죠?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해. 그리고 한 차례에 3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초과된 걸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그죠? 그리고 업무관찰에 대한 지급자 송금물 사례, 간주인들 입금 사례, 그죠? 그죠? 국가등이 기속되는 경우, 그죠? 채권자 법령 사치이자 비신용 채권 주권 이자 중에서 원천 지수된 거, 나머지는 대표자 사항이야, 그죠? 실무적인 관행을 인정, 그죠? 사회 유출됐는데 귀속이 불분명해야 대표자 상해로 소득 처분된 경우, 그죠? 기억나죠? 회사에 장부를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빵꾸 하는 거야. 1,000만 원이 빵꾸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네 주머니부터 들어봐. 지금 못 갈 줄 알아. 어떻게든 찾아내? 해야지. 그럼 매달 탈탈 찾는 거지. 근데도 못 찾았어. 못 찾으면 잡손실 승리할 거 아니야. 증빙이 없잖아. 이건 대표자. 여러분 회계 시간 공부했잖아. 회계 자료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영이잖아. 재무제표 작성 책임 교영이잖아. 교영이가 문제가 하겠어. 대표자 사기 처분한다고. 그럼 대표자 사기 처분되면 대표자 근로소득을 구성하니까 근로소득세가 나오겠죠. 근데 그 1,000만 원 대표자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거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내줘요. 그리고 잡손 신청하면 송금을 살리고 또 대표자 사회 돌고 순환 논리 역으로 수렴할 때까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만하자. 그만한다는 얘기가 먼저 기타 사유줄 처분하고 말자. 혹은 대표자한테 빌려와 준 돈으로 처리하게 대여금 특수관계에 대한 업무만 가지고 그거 보지 말자. 그렇죠? 관행을 인정해줘가지고 대표자가 묵은 거 아니라고. 지가 묵은 거 아니라고.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들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 접대비 봐봐. 외국에 아주 수삼이 있다고. 안 되는 자금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하는데 와! 이란잖아. 그럼 증빙이 뭐 갖추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 자, 그 다음 주계 결정에 의한 입금 산입에 그걸 대표자 상해로 처분한 경우에 대납하는 경우에도 실무적인 관행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표자 상해로 처분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줄로 처분하고 끝내버린다. 돌고 도는 순환 논리 막는다. 됐죠? 자, 밑에 이중과세 방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저 밑에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보지 마세요. 2차 때 세법학 시간에 공부하세요. 실무 강의할 때 제가 조금 언급을 하는데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 빠뜨렸다. 매니 기타 업무용 수익차별
감가상각비 상당히 쭉 800만 원, 400만 원 초과된 거 소급을 사려고 유보잖아. 네. 근데 임차료래. 리스나 렌트지. 그러면 기타 사유주의지. 됐죠? 그리고 처분 손실도. 됐죠? 넘어갑니다. 4-35페이지 유보 마이너스 유보 알고 계시죠? 자본과 전입금 조정해서 을표에다가 별도로 관리한다. 그죠? 이제 수준이 좀 높아졌잖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 회계 시간에 법인세 회계 공부했죠 이제. 그죠? 법인세 회계 공부할 때 자꾸 정태학에서가 영구 그러죠. 영구적 차이. 일시적 차이. 정태학에서 영구를 안 하는 거 모르겠다. 영구, 맹구, 빠꾸 이래 그때거든. 계보가 그렇게 이어져. 영구적 차이가 있고 일시적 차이가 있잖아. 일시적 차이가 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라고. 나머지 소득처분은 영구적 차이고. 영구적 차이. 그지? 그리고 우리는 기간 간 배분이라고 그러지. 그지? 그거 말고 자차익에서 바로 차감했었잖아 여러분들. 그지? 그지? 그리고 기간 내 배분이라고 얘기하지. 뭐가 어려워? 기간 간 배분이 어려워. 기간 내 배분이 어려워. 땅날에서 오신 분들. 법인세 얘기해. 기간 간 배분이 어려워. 기간 내 배분이 어려워. 에? 놀리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냐고? 아마 나한테 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뭐가 어려워? 두 개 믹스된 게. 기간 간 배분과 기간 내 배분이 믹스된 거. 어떤 거? 기타 포괄수는 공명한 지적 경쟁상 평가 소득. 그지? 입금사는 기타 소득사는 마이너스이고 두 가지. 기간 내 배분이랑 기간 간 배분. 전환권 대가. 그지? 근데 그 전환권 대가 이런 건 아마 1차 시험에 안 나올 거고 여러분들. 그런 것들. 그 두 개가 믹스돼야 재밌지. 그지? 그래서 평균 세율을 언제 쓸 건데? 올해 쓸 거야? 아니면 소멸되는 회계인데 평균 세율을 쓸 거야? 기간 간 배분과 기간 내 배분이 같이 있는 경우에 주의해야지. 그지? 평균 세율이야. 한계 세율이 아니고 마지널이 아니라 에버리지야. 왜 자꾸 강조하는데?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기준은 한계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오늘 저랑 강의가 끝나면 이제 재미있는 재정학을 할 거 아니에요. 책이 만화책인 줄 알아서 백과사전처럼 칼라 대백과사전 있잖아. 예전에 집집마다 다 있었던 칼라 대백과사전. 에버리지, 마지널. 이 가수들이 들고 다니는 그거 아니야. 아니 이거 에버리지, 마지널, 재수없다 그지? 수학용어를 쓰면 안 되지. 재수없게 그지? 응? 한계 세율이 아니라 평균 세율을 적용해요. 일반 기업의 기준은 다르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자주 등장했던 거예요. 자 봅시다. 또 어디 있지? 을표도. 그래서 우리 이제 기간 간 배분, 기간 내 배분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더 수월하게 느껴지지. 됐죠? 언젠가는 차이가 조정이 일어난다고. 자 밑에 유보 마이너스 유보의 추인 유형 세법 초보자는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러면 못 넘어가겠네 이제. 그치? 초보자가 아니니까. 그죠? 자, 자동 추인되는 거. 재고자산 평가손이 대수중강 한도 초과해. 그죠? 부도 발생으로 했는데 기간이 아직 경과 안 한 거. 됐죠? 됐죠? 특히 재고자산 평가손이 많이 놓쳐요. 그죠? 세무조정과 관련된 언급 자체를 안 하거든요.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해야 돼요. 왜? 팔려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수정 회계 처리하는 경우, 그죠? 바로 잡았다고. 그리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추인되는 거, 처분했을 때 유보 잔액 처분 비율만큼, 그죠? 그리고 시인 부족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법률에 의한 평가 제시도 추인되죠. 기억나죠? 그죠? 둘 중에 작은 거, 그죠? 전액 다 추인하게 되면 평가감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의 차이는 회계상 자산 부채, 세법상 자산 부채의 차이 때문이라고. 그 차이가 뭔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손익 미계상 법인세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음 페이지. 기타는 뭔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타지. 그죠? 이제 느낌이 좀 와요. 세법 초심자들은 기타 세무조정을 소득처분을 정말 힘들어요. 개념 잡는 거.
그때 제가 그러죠. 좀 기다리면 된다고. 이래도 가고 나면 기타를 왜 고민했지? 그냥 기타인데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이제 그냥 기타죠. 네, 그래요. 네, 다음 페이지 세부 추정 방법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넘어갑니다. 440페이지 이거 다 했어요. 중복을 안 합니다. 쭉쭉 넘어갔습니다. 다 했네. 네. 자, 문제 좀 풀어봅시다. (1-7) 페이지 1-7 페이지 1번 틀린 소리를 골라라. 틀린 소리를 골라라. 4번이 틀렸어요. 4번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라 외국법에 근거하여 아니에요. 됐죠? 2번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는데 자 우리 그냥 맞춰봅시다. 우리나라 정부는 비과세법인이죠. 네. 그래서 전부 다 비과세예요. 그죠? 비영리 외국법인 외국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 네. 그죠? 기관 이런 거에 네. 비영리 외국법인은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영리니까 열거된 수익사업 네. 외국이니까 국내 원천 네. 됐죠?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토지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부 다 과세 네. 됐죠? 네. 자 그리고 여기 내국법인은 과세 됐죠? 네. 마지막 영리 외국법인 토지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자 7번으로 오세요. 옳은 것을 골라라. 4번이 옳아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도 국내에 소재한 건물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된다. 외국 법인이 국내에 열거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거든. 그 수익 사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소득이야. 부동산 소득, 유가지고들 양도소득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돼. 자 나머지 볼게. 동그라미 1번 사업연도 변경이 아닌 경우에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승인을 받으면 초과도 가능하다. 봐봐. 공부를 어중뛰게 하면 이 조문을 읽으면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갑다. 그래 이런 경우도 있는갑다. 이란다고. 그렇게 상상의 나를 펼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대비하려면 우리가 다 해야 돼. 준비를. 우리는 다는 못하거든. 공부한 것만 가지고 맞다 틀렸다를 구분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 틀린 소리인 거야. 혹시나 법 조문에 우리가 공부 안 한 영역에 이런 게 있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네.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정관상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국법인은